네, 오늘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야당은 이 중에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묶어서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을 예고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예정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벌써부터 많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군을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계속되는 부실 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 기반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인사 5원칙을 조금이라도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 지명을 철회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도의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들의 청문회 저희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뭐 지금 앞에서 두 개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그 청와대의 주요 스태프들이거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한 야당의 입장이었었으면 저렇게 비판을 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난 10년 그리고 최근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사청문회와 인사들에 대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측면을 역지사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보다 더 재질이 안 좋냐를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판단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고민들이 또 이제 각 정당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했었을 때는 낙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보다 좀 덜하다라고 한다라면 낙마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이러한 기준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일단 자진 사퇴했던 지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지금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이래요. 이 지금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과하게 내세웠던 5대 비리 원칙, 이것도 거론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제기될 거고 또한 이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제가 볼 땐 상당히 경미한 주제가 될 겁니다.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이러한 인사 조치가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마 국민이 제기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이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조치를 하면서 인사 파일들이나 조난 파일에 대해서 전혀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지속돼서 연결돼서 현 정부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차단된 지 7, 8개월 만에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수습하는 데 혼란이 있었던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전히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동거내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처로부터 집중적인 지원과 이 평가들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전 정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동거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또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나왔고 그다음에 전 정부에 있어서 그 상당히 불미스러운 정보가 또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제보되는 이런 그 현상까지 한꺼번에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하나 꼭 지적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인사추천위원회 이전에 지금 인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공식적인 검증 시스템이 발동돼 있는 인사추천위원회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이거는 민정수석의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예. 인사추천위원회 이전의 그 인사 문제는 또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현재 조국 민정수석을 쳐내므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겠다라고 하는 야권 일부의 그 속내들이 드러난 그 측면이 네. 참 한심스럽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시기와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이 그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인사추천위원회 이후에 발생한 문제라면 네. 이거는 정말 민정수석이 강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야당이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증의 문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어떤 의혹들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이분에 대해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요. 네. 사실은. 네. 그동안 과연 청와대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전 정권 탓하면은 좀 궁색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인사 검증을 안 했든지 예.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대통령의 특별한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이분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몇 가지 문제점. 예. 사실은 이제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사실 군납 비리에 관련해서 수사가 다 진행되는 것을 이분이 중간에 중단시켰다는 그 의혹.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이분과 상당히 그 연관이 깊은 STX라는 회사를 군납비리 특정 업체로 지정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업체가 사실은 법무법인 율천에 의해서 법률적 서포트를 받고 있고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법무법인 율천에서 상당히 고액의 자문수수료 월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 예. 뭐 제 연봉보다 많은 것 같은데, 예, 좀 과장해서 이 정도면 네. 사실은 국민들이 네.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런 정도를 갖고 검증이 그동안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다. 예. 인수위가 없었던 그런 하자가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변명 자체가 오히려 점수를 더 깎는 네.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좀 불거져서 사전에 이제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그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 일정하게 알려진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드러났던 흠결과 그다음에 국방개혁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이 개혁 의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네. 국방 개혁에 대한 부분들, 국방부의 군납 비리 이 부분들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심지어 군납 비리자 그리고 안에서 내통한 군납 비리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친북 종북보다 더 심한 반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송영무 그 후보자가 예.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김상곤 교육부 후보자 또한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고 말 그대로 선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계속 그 논의되었던 논문 표절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교육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그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흠기를 알면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아니겠나 저는 네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의혹이 좀 제기됐을 때 사실 해명도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해명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그렇죠. 만들어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경우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네. 그 과거의 그 인사청문회 그 역사를 쭉 한번 봤어요. 예. 봤는데 한 이틀 걸렸습니다. 2005년에 그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에 예. 한 300여 명의 그 예컨대 장관 등의 후보자들이 이제 임명됐는데 네. 그 중에서 23명이 낙방을 했고요. 네. 그 23명이 낙방한 중요한 이유를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낙방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에 해당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통과되는데 네.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낙방되냐 3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네. 첫째는 자기가 생긴 문제를 거짓말로 해명하려고 그러든가 남 탓을 한 경우. 예, 예, 예. 둘째는 그분이 좀 사생활이 좀 부적절한 경우, 예컨대 전관예우라든가 네네네. 갑질했다든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세 번째는 좀 이념적인 그런 편향성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 이런 3가지 경우가 사실은 주요한 낙방 사유였는데 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한 낙방 사유에 2가지가 해당되잖아요. 예. 첫째는 사실은 그거는 일반인들이 좀 모르는 복잡한 나만의 어떤 중요한 테크닉이 있어서 내가 월 3천만 원을 받을 가치가 있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공직자로서 적절한 말씀이 아니죠. 예. 똑같은 얘기를 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죠.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이 소위 말하면 전관예우. 예, 예. 사실 이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죠. 이 공직자가 자신이 공인으로서 갖게 될 어떤 중요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활용했다. 이것은 가장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네. 이 2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송 후보자가 조금 예. 아까 얘기했듯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송 후보자는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는 송영무 후보자가 로펌의 거액 고문료를 받고 나서 했던 이야기 일반 사람들 즉 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아니라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 4년 동안에 차관을 하고 나서 제안받았던 액수가 연 5억에 5년 보장 뭐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자문하는 조건으로요? 네, 예.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실장으로 은퇴를 하면 예. 2억에서 3억. 그다음에 차관급으로 은퇴를 하면 3억에서 5억. 그다음에 장관급으로 은퇴를 하면 뭐 4억에서 6억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관행처럼? 예, 주요 로펌이나 예. 주요 대기업의 예. 그 고문료를 이제 그렇게 관행처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아니라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한 로펌이나 대기업의 그 자문료 개념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자문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말 그대로 퇴임하고 바로 받았냐. 그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래서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2년, 네네. 퇴임한 지 2년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었는데 예. 3년으로 다 늘리고 그다음에 그 3년에 적용되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넣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적 위반이 있는 거는 언제 자문료를 받기 시작했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로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그 오케이 사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검증을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라는 부분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민들이 잘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정관예우가 법관만 가지고 있는 정관예우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직에 있어서도 정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번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국민의 감정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낙마한 분들의 어떤 성향을 3가지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중에 이제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외에도 과거 이념적 편향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낙마 사유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텐데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는데 일정하게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골간을 하되 약간의 사회민주주의적 속성, 이런 부분도 허용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곤 후보자는 실제 그분이 교수 어떤 조합위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대학장을 하면서 했던 강의나 어떤 여러 가지 발언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라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회주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직합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본인이 아마 이 법적인 그런 굴레를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용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셔버려야 될 체제, 그리고 지향해야 될 곳은 사회주의라는 식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좀 공직적으로는,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야당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 사전에 몰랐을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상곤 후보자나 송영무 후보자나 청와대에서 몰랐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혹시 이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따라올 수면 있으면 따라와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인데 내용이 뭐예요? 범죄자가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그죠? 화폐도 조작하고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개과천선해서 화폐 조작범을 찾는 그런 역할을 정말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역할을 하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송영무 씨나 김상곤 씨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과연 장관이 되면 오히려 그것을 또 교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통령이 혹시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해 보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관행, 이분들의 여러 가지 습성, 이런 것들이 장관돼서 저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나라 국방 비리 문제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잘못돼서 저는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념 편향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된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차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전복과 사회주의 상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개념과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연재했던 자본주의 3.0이라는 내용들이 사회복지 노동에 대해서 따뜻한 보수가 지향하는 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했던 따뜻한 보수의 영역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거든요. 즉
표현만 자본주의 전복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회주의에 대한 상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자본주의는 어느 선까지 끊어내야 되고 사회주의는 어느 선까지 끊어내서 그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의 진화가 사회주의의 상당 부분의 그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 좌파적 사상에 그다음에 좌파적 이데올로기의 강경 노선과 강경 투쟁에 편향된 사람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마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상상이라는 부분들은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되던 그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 이 자본주의를 온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는가? 예. 저게 말 그대로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안 그러면 노동자를 끊임없이 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가와 그 기업의 합작품인가? 네, 근데 이런 평가들을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딱 잘라서 여기는 자본주의, 여기는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생애 맞춤형 주기별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은요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각으로 본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표현 하나가 평가받고 그다음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 그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비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김상곤 교육감이 네. 실제 그 대학 학장을 했던 그 노동대학에서 주요 과목이 조선노동당 당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 양 소장 잘 얘기했듯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분이 했던 주요 이 노동대학의 주요 강좌 내용들이 실제 사회주의 기본,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주의 어떤 기본 이념의 역사와 어떤 골간,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마지막에 졸업 축사를 한 내용이 이게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꿈꾸라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여기 건데 복지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지만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예. 자, 그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한 번 더 지나면 수정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거나 사회주의를 조금만 뒤로 후퇴시키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르냐? 거의 똑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는 이념적 편향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적 기반 속에서도 당연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무조건 악이다, 죄다, 벌의 대상이다 라고 가르치면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단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좌를 신청한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들이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자만 꺼내도 빨갱이라고 비난을 하고 들어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너무 들어가면 어려운데요. 사실은 일단은 다름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회주의 기본 요소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김상곤 후보자가 그렇다고 사적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텃밭 수준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주요한 국가의 어떤 생산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시장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요한 어떤 거래 수단으로서 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텃밭이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어떤 시장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처럼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 골간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회주의도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같이 살기 힘들죠. 짧게 얘기 지금 듣고 한 가지 넘어가죠. 이야기할게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그 차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말 그대로 순수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론 또는 순수 이론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예. 자, 우리는 그 현 그 인류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그죠?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고 이집트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예를 그러면 이러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땅과 기계라는 걸 생산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땅의 그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0년 임대, 100년 임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시대가 원론의 사회주의에서 수정과 변형과 그다음에 그 시대적 그 상황에 맞는 사회주의로 네. 변형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그 앞서 이야기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그 상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강의했던 사회주의가 무슨 내용일까 네. 하면 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자본주의의 내용이고 사회민주주의적 그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말라. 이건 뭐냐면 국영화거든요. 네. 모든 걸 국영화하라. 감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 자척이고 극좌라하더라도 전 그 생산 수단의 국영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은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뭐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나눠볼까 했더니 사실 오히려 이분이 묻히는 경우가 좀 묻혀버렸어요, 사실. 네, 묻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뭐 차분히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긍정 지지율이 74.2%로 지난주에 비해서 1.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시각은 18.6%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모르겠다, 무응답은 7.2%로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주 전에는 84.1%를 기록했다가요. 조금씩 떨어져서 이번에는 74.2%를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도 조금씩 좀 상승하는 흐름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정말로 이제 청문회도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사실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지율의 변화가 충분히 이제 그 예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첫 방미했었을 때 방미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윤창중 이 대변인이었죠, 당시. 대변인의 인턴 성희롱 사건이 모든 걸 덮어버리면서 네. 외교적 성과와 외교 과정들이 전혀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3에서 5%포인트 상승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처럼 아주 복잡한 한미 관계에 아주 악재가 곳곳에 지뢰처럼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무사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온다라면 네. 지지율 상승은 다시 한 번 더 초기의 지지율처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인사청문회에는 이제 국민들이 또 살살 지치기 시작을 해요. 네. 계속 똑같은 이야기에 유사한 인사들이 공방에. 지난 10년 이상 쳐다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들이 여야 공수만 교체되었지 그 유사한 인물들을 통한 유사한 그 공격들과 수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만해라, 재미없다, 그리고 빨리 좀 일 좀 해라. 라는 그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29일, 30일 방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네.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좀 봐야지 알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무슨 현재- 평론이 봐야 알겠다 이런 평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면 네.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신중한 것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 당시 상대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네. 처음에 반미면 어떠냐라고 이제 그 실제 불편하게 대미 관계를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클릭 조정을 많이 해요. 임기 초반에.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 방미를 해서 미국과 상당히 클릭을 많이 맞춥니다. 현실적으로 좀 약간 네. 오른쪽으로 예.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흔쾌히 지지율을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네. 왜? 국민들이 저거는 실제 내용은 다르지만 겉으로만 서로 추상적으로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합의 본 거 아니냐. 어찌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랑 좀 다른 방향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대다수는 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이 네. 우리 역사와 우리가 처한 조건을 놓고 볼 때 예.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글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표를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을 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례가 이미 입증이 됐어요. 아까 예.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방미를 해서 봉합을 하려 했지만 예. 그래서 봉합한 것처럼 겉으로 비치지만 갔다 온 이후에 네. 제가 보니까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듯이 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동북아 질서에 대한 기본 구상이 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북 관계에 있어서 압박을 우선시하는 국면을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대화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과연 실질적으로 조정이 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아마 두 분이 서로가 어떤 기존의 한미 관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전례, 관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견을 노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흔쾌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양문석 소장이 많이 기대하는 방미 후 지지율 반등 이런 현상은 저는 글쎄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전의 모습과 그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서 보는 거죠? 정치 영역과 비정치 영역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예. 좀 남북 단일팀,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제안하고 그 전에는 미사일 그 발사를 창간하는 모습들을 강원 양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강원 양면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코드 맞추기를 하는 미사일 그 발사 창간식과 그다음에 일정하게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그 영역이다라고 하는 차별화를 같이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가장 양국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 대립점이 어디입니까?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사드를 비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NCND 전략으로 계속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주변국들로부터 따낼 수 있는 외교 성과들을 다 따낸 이후에 사드를 배치하든 사드를 그 삭제하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비판하면서 섣부르게 들어갔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이맘때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그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잘 읽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들, 사드를 지렛대로 상당한 성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